따라서 개체는 감각의 문턱 이쪽과 저쪽에 걸쳐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이 두 절반은 마치 저울의 두 접시처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나가 감각의 문턱 위로 떠오를수록 다른 하나는 가라앉는다. 몽유병자들이 깨어날 때 그들의 의식과 자의식은 정상적인 각성 상태로 수축한다. 이 감각의 문턱은 분명히 우리 존재의 이원성을 일으킨다. 그러나 그것은 두 개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주체에서 비롯된 일종의 시각적 이원성에 불과하다. 이는 공동의 중력 중심점에서 결국 단일성으로 환원되는 상성과 같다. 따라서 근대 자연과학이 그 이원성 때문에 폐기한 인간의 영혼론은 이 거슬리는 특징을 상실하고 단일론적으로 된다. 이리하여 몽유병 현상은 인간에 관한 하나의 학설 체계를 세우는 토대가 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곧 인간의 이중일체에 관한 학설이라 할 수 있다. 나는 몽유병 연구를 통해 내가 그 실제성과 높은 철학적 의미에 대해 단호히 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확신은 모든 몽유병 현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유물론적 저술가들에게서 똑같은 단호함을 본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길 없는 일로 보일 것이다. 대부분은 이렇게 주장한다. 파리 학술원이 이미 몽유병을 기만으로 폭로했다고. 자성술의 반대자들은 서로 이 완전히 잘못된 주장을 아무런 확인 없이 받아 적으며 누구도 파리 학술원의 실제 문서들을 직접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최근의 저작들 가운데서 두 가지 예만 들어보자. 비은어는 이렇게 말한다. 이미 1783년에 유명한 자성술사 안톤 메스머가 파리에 머물던 시기에 바이이와 라보아지에가 포함된 한 과학위원회가 신중히 조사한 결과 이 모든 것이 환상, 감각차고 흥분된 상상력과 모방 충동에 근거한 사기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파리의학 아카데미도 여러 차례의 심사 끝에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마찬가지로 슈피타도 간단히 루이 16세의 명령으로 소집된 두 개의 심사위원회가 1784년에 자성치료의 슬픈 사기극을 폭로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저서 제목과 정면으로 모순되게 가장 흥미로운 수면 상태인 자성적 수면과 가장 흥미로운 꿈 상태인 몽유병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책 제목은 내용과 어울리지 않게 마치 책 넓은 남성용 모자가 아이 머리에 씌워진 듯 어색하게 보인다. 그러나 내가 먼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자성술 반대자들 사이에서 만성질환처럼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메스머는 여러 차례 아카데미에 청원을 올렸으나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 루이 16세의 직접 명령에 의해 비로소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감정서들은 결코 모범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솔하고 무책임했다. 다음의 인용문이 이를 입증한다. 왕의 위원회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어떤 환자들은 우리의 질문 때문에 자신들의 건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다. 만일 치료가 그들을 치유하거나 해를 끼친다면 의원들 자신이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몇몇 사람들만이 가끔 이 치료를 참관하면 충분하다. 의학 아카데미도 똑같이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우리는 드물고 이례적이며 경이로운 사실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들은 언제나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은밀하고 설명 불가능한 원인들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의사주시회가 이런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것도 당연하다. 마지막 인용에서 알 수 있듯 의학 아카데미는 결코 메스머리즘을 사기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비은어와 슈피타의 주장과 달리 아카데미는 사실들 외 심지어 경이로운 사실들 위를 인정했다. 다만 메스머의 이론을 거부했을 뿐이다. 과학 아카데미 또한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 현상들의 광경은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 현상들은 확실히 어떤 강력한 힘을 보여주며 환자들을 동요시키고 제압한다. 그리고 자성술사는 마치 그 힘을 위탁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덧붙여 말하자면 비은어가 언급한 아라곤은 그 당시에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나는 뒤에서 그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지만 그를 나의 편으로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1784년에 위원회 보고서를 몽유병에 반대하는 증거로 끌어오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그 보고서를 전혀 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다. 왜냐하면 1784년에 다루어진 것은 전적으로 동물자기에 관한 것이었고 몽유병의 최초 사례는 그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야 메스머의 제자 피세기르에 의해 관찰되고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메스머 자신은 몽유병을 알고 있었지만 그 비밀을 숨겼다. 아카데미들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될 수조차 없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로부터 드러나는 것은 비은어가 몽유병을 부정하기 위해 원용한 감정선은 정작 몽유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나는 비은어가 몽유병을 특별히 다룬 파리 아카데미의 다른 보고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의사라면 모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문서이며 거기서는 만장일치로 몽유병을 긍정하고 그에 귀속된 모든 놀라운 현상들, 특히 투시까지도 확인하고 있다. 이미 1821년 오텔 D의 병원에서 실험이 행해졌으며 30명의 의사들이 서명하여 1784년의 위원회가 자기 현상을 환자의 과도한 상상력에 돌린 것은 오류였음을 인정했다. 환자들은 자의식조차 없이 심지어 닫힌 문 사이로도 자기의 영향을 받아 최면 상태에 들어갔다. 마침내 1825년 10월 10일 푸아삭은 의학 아카데미에 이 문제의 새로운 조사를 제안했다. 며칠 후 예비 보고서가 낭독되었는데 그 안에서 1784년의 판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충분하다고 지적되었다. 당시의 실험은 모든 위원들이 동시에 입회하지 않았으며 환자들의 심리적 상태도 사실 검증에 적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몽유병이 1784년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아카데미는 11명의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했고 그들은 5년 동안 자기 및 몽유병을 연구한 후 1831년 6월 21일과 28일에 의사 비송이 낭독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 속에서 몽유병의 사실들은 만장일치로 인정되었다. 즉, 피자 기자의 무감각성, 자신의 내적 상태나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능력, 질병의 경과를 예언하는 능력, 효과적인 치료약을 처방하는 능력, 기억력의 증대, 눈을 매개로 하지 않은 투시, 그리고 자기자의 원격 작용 등이 그것이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분명히 이렇게 말한다. 자신들은 몽유병을 연구하기 위해 임명되었으며 그것은 1784년의 위원회에서는 전혀 다루어진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아라고도 후에 이렇게 말했다. 몽유병은 그 후에 발견된 것이며 그러므로 1784년의 보고서를 다시 들먹일 이유가 없다. 따라서 나는 다시 강조한다. 비은어가 몽유병을 거부하기 위해 근거로 삼은 역사적 문서는 아카데미의 후대 진술에 따르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비은어도 슈피타도 몽유병의 가치를 완전히 입증하는 그 보고서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의사에게도 철학자에게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831년의 보고서조차 이렇게 말했다. 자기 현상은 의학적 인식의 범주 안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론적 측면에서 자기와 몽유병은 철학자에게도 실천적 측면에서 의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다. 물론 이 점에서 비은어가 동료들 가운데 고립된 것은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만 보더라도 몽유병과 자기 현상을 연구하는 의사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술사들은 여러 명이 활동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의사들은 이를 사기라고 부르며 인기 자체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인기가 곧 자기 현상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들의 무지를 충분히 입증한다. 왜냐하면 병을 고칠 줄 아는 의사는 대중이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은어가 옳게 말한 것도 있다. 1837년에 3,000프랑의 상금이 걸린 공모가 있었는데
눈을 전혀 쓰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몽유병자를 찾기 위한 것이었다. 상금은 수여되지 않았다. 의사 피제가르는 이 목적을 위해 12살 된 자신의 몽유병 딸을 파리로 데려왔다. 그는 일부 아카데미 회원들 앞에서 사적으로 투시를 입증했으며 그 증인 중에는 아라고도 있었다. 그러나 아카데미는 난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최종 공식 회의에서는 실험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의사들이 실험 방식을 불충분하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즉, 소녀의 눈을 천으로 붙이고 솜으로 덮고 검은 벨벳 가면까지 씌우는 것이 불완전하다고 본 것이다. 아라고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비은어는 또 다른 사례를 모르는 듯하다. 의사 베른스는 무려 7만 프랑을 걸고 피제가르의 딸에게 씌운 가면을 쓴 채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카데미 회원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그는 그 돈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된다면 자신은 아무 불만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제 나는 두 가지 예를 들어 최면현상의 반대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설명했으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에게 맡겨도 좋을 것이다. 다만 나 자신은 그들의 태도에서 단 하나만 배워야겠다. 그것은 간결함이다. 그러므로 나는 비은어와 슈피타와는 달리 여기에서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려 한다. 모든 최면현상 부정론자들은 이 두 명제를 어떻게든 피해가려 하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명제는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으며 두 번째는 그로부터 도출된 논리적 기결이다. 파리의학 아카데미 소속 11명의 의사들이 5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 결과 1831년에 만장일치로 작성된 보고서가 공개적으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최면현상과 그 모든 이른바 기적들이 사실이며 그 법칙성 또한 의심할 수 없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입증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사례들 앞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무수한 실패 사례들로 이루어진 부정적 증거들은 논리학의 규칙에 따라 전혀 무게를 가지지 못한다. 게다가 이 아카데미의 의견은 결코 고립된 것이 아니다. 이후 수백 명의 의사들 역시 동일한 현상을 관찰하였으며 따라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라면 언제든 접할 수 있는 방대한 확증된 사실들의 자료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읽기만 해도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단순히 읽지 않은 데서 비롯된 무지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주의라는 점잖은 이름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태도는 더 이상 주목할 필요가 없으며 나의 길을 계속 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다시금 자기 최면술사 한센의 공연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이 자석 현상으로 이끌렸다. 그가 불러일으킨 현상들은 처음에는 사기라 치부되었으나 곧 공식 학문에서 그 발견을 차지하기 위해 최면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후 생리학자들은 40년 전 브레이드에 의해 발견된 이 최면술을 연구하는 데 열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메스머 현상의 일부를 포함한다. 그러나 학문이 이렇게 외부의 화려한 공연을 통해서만 중요한 현상의 연구에 자극을 받는다는 것은 학문 자체의 명예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최소한 메스머 현상이 다시금 망각 속으로 사라질 위험은 없으며 생리학자들이 그들의 열정 속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실험들을 더욱 확장해 간다면 결국 메스머 현상의 나머지 부분들 역시 그들 스스로에 의해 재현될 것이 확실하다. 만약 지금까지 다른 관찰자들이 본 것을 의심해왔다면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보고 또 행함으로써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때에도 최면술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용될지 모르지만 그것은 결국 단지 이름만 바뀐 수줍은 메스머 현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최면술과 메스머 현상은 결코 동등한 개념이 아니다. 브레이드 자신은 최면술을 이렇게 정의하였다.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된 주의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과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수정적 영향의 결과이다. 이 주의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인위적으로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고 환자 자신의 자유의지로 집중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집중에는 특정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수반된다. 브레이드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 단지 한 가지 사실만 입증했다. 즉, 집중된 주의가 메스머 현상과 유사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다른 수단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입증하지 못했다. 메스머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병, 깊은 슬픔, 종교적 격정 등으로도 스스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조차도 집중된 주의가 개입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지만 잠자는 사람들을 매우 쉽게 자성화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는 그런 주의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오직 보통의 잠이 곧 시작되는 몽유 상태이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디포테는 수천 명의 잠자는 사람들에게 자성화를 시도했고 모두에게서 동일한 현상을 관찰했다. 매우 신중하고 회의적인 들레즈조차도 자연적 수면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자성적 영향을 미치기에 가장 적합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동물들 또한 자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라퐁텐이 사자, 하이에나, 개, 고양이, 다람쥐, 도마뱀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면술에서는 피자성자의 주관적 요소가 존재하는 반면 메스머 현상에서는 자성술사의 객관적 작용이 현상을 일으키며 피자성자의 신체가 이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리고 혹여 수면 중인 사람이나 동물에게서도 주의와 상상력이 작동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물을 대상으로 한 자성화 실험만 보아도 이러한 잘못된 이론은 단번에 무너진다. 토리노의 알릭스 박사는 민감초라 불리는 식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이 식물은 인간의 손길에 닿으면 겁을 먹은 듯 갑자기 오므라드는데 그는 자성화를 통해서도 클로로포름을 통해서도 그 반응을 없앨 수 있었다. 게다가 주관적 요인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기력적 작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가능성, 즉 집중된 주의가 그 자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의를 통해 주체의 유기체 안에 잠재된 자기적 작용을 방출시켜 스스로를 자기화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성술사들이 별도의 인간 집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누구나 크고 작은 차이는 있더라도 이 능력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작용이 한 유기체에서 다른 유기체로 전달되는 것을 의심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관련 문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논란이 되는 이 객관적 작용이 암실에서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으며 몽유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심지어 측정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메스머가 자기 현상을 물리적 현상으로 보려 했던 입장을 너무 성급히 포기했던 잘못의 원인이다. 당시 이 작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심은 오로지 몽유 현상의 심리적 측면, 그것도 더욱 기이하게 보이는 현상들에만 쏠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우선 자기 현상의 물리적 기초를 확립했어야 했다. 몽유 상태에 부여된 이른바 기적들은 그 법칙성이 다음 세기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단순한 사실일 뿐 아니라 지극히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다. 이 두 측면 모두에서 나는 쇼펜하우어를 인용할 수 있다. 그는 생애 말년에 이 연구를 시작했지만 불행히도 끝내 완성하지는 못했다. 그는 몽유 현상의 사실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오늘날 동물자기와 그 투시의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불신자가 아니라 무지한 자라 불러야 한다. 또한 이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가 되는 이 현상들은 적어도 철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경험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사실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철저히 아는 것은 모든 학자의 의무이다. 언젠가는 철학, 동물자기, 그리고 전례 없이 진보한 자연과학의 여러 분야가 서로에게 빛을 던져 그 외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진리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실제로 몽유 현상은 감각적 세계와는 다른 질서가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며 또한 우리 인간이 자아의 무의식적인 측면과 함께 이 초월적 질서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몽유 현상은 쇼펜하우어와 하르트만이 옳았음을 입증한다. 즉, 인간 현상의 기초에는 의지와 무의식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나아가 그 의지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며 자아의 무의식적인 것이 반드시 그 자체로 무의식인 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다. 나아가 우리와 세계의 실체 사이에는 의지하고 인식하는 하나의 초월적 주체가 끼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인간의 개별성은 현재의 현상적 형태를 넘어 유효하며 지상의 존재는 단지 우리 주체에게 가능한 존재 형식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따라서 아직 인간학은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생리학적 심리학의 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지상적 존재 형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사실 자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인간의 수수께끼에 대한 참된 해명은 오직 우리의 무의식에 침투할 때 비로소 가능하며 몽유 현상은 그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을 제공한다. 마치 천문학자가 별의 발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밤을 기다려야 하듯 우리 또한 감각적 의식의 밤을 기다려야만 우리의 초월적 주체가 움트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몽유 현상 연구가 올바르게 수행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히려 대학 안팎에서 모두 그릇된 길을 걸어왔다. 반대자들의 선험적 부정은 지지자들의 열광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지적 힘들의 평행사변형 속에서 실험적 토대 위에 선 편견 없는 연구의 시기가 결과적으로 도래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장 파울이 이미 예언했듯이 몸과 정신의 이중 세계에 동시에 빛을 던지는 발견들 가운데 동물자기에 대한 전 세기의 발견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 단, 그 천재아를 키워내어 세계의 기적 행위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수세기의 양육과 보살핌이 필요하다.